여러분들 3번하고 4번이 로이의 정책 유형에 관한 것들이죠. 근데 4번 질문을 한번 잠깐 보세요. 여러분들 책에도 보면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내가 기본 이론 강의할 때는 이렇게 설명 안 했어요. 그냥 로이의 정책 유형 하면 분배, 규제, 재분배, 뭐 구성 이런 식으로 쭉 나열하면서 특징만 설명했는데 4번처럼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7급 문제인데 쉬는 시간에 와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오는 문제가 어떤 패턴인가. 주로 이제 7급 쪽, 그 다음에 여기저기 이제 문제들, 기출 문제들이 이제 중심이 되고, 또 그 가운데 내가 이건 좀 7급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는 수정에서도 들어가고, 또 문제가 아닌 것은 내가 이제 문제를 만들어서 집어넣기도 하고, 이렇게 같이 혼재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문제에 보면. 근데 4번 같은 경우도 7급 문제입니다. 지금 이게. 응? 근데 얼마든지 이 문제는 9급에서도 출제될 수 있는 그런 유형이에요. 로이는 강제력의 행사 방법과 강제력의 적용 영역의 차이에 따라 정책을 4가지로 유형화하고 정책 유형별 특징과 사례를 제시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거 보면 이제 개별적 행위와 행위의 환경 이렇게 구분했고 강제력의 행사 방법은 간접적이고 직접적이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리고 여기 4가지 유형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이렇게 암기하라고 그랬습니다. 분고, 규제 이렇게 기억하라고 그랬지? 이렇게. 네. 그래서 이건 분배정책이고 분배정책 이건 구성정책 이것은 규제 이것은 분배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 응? 분고 규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는 행위의 그 강제 적용 영역에 해당되는 것인데 여기는 이제 개별 행위 여기는 행위의 환경 그 다음에 이쪽에는 강제력의 행사 방법이 간접적이고 직접적이다 이런 차이를 기준으로 했어요. 여러분들 인구 변동이 이루어지죠. 그 인구 변동에 따라 선거구 조정을 하지. 인구가 변화되면 인구 변동에 따라 선거구 조정하잖아. 그게 이제 구성정책이야. 선거구 조정하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새로운 어떤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한다. 그러면 그 정보통신기술을 관할할 수 있는 중앙행정기관을 새로 신설해야겠죠. 그러한 것들이 여기 구성정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정책이 구성정책입니다. 오케이? 반면에 자, 빈부격차가 확대된다는 거야. 빈부격차, 이게 확대되니까 그 해소를 위해서 재분배정책을 시행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바로 이 행위의 환경을 전제로 해서 이루어지는 정책들입니다. 여기서, 이 내용들은. 반면에, 여러분들, 규제정책하고 연관되는 것은 이건 다원주의 정치예요. 아셨어요? 교제정책하고 연관되는 것은 다원주의 정치고 이 재분배정책하고 연관되는 것은 뭐야? 이것과 연관되는 것은 엘리트 정치입니다. 여기에서 다원주의 정치, 엘리트 정치. 응? 그래서 여기서는요 엘리트 간의 합의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분고 규제, 오케이? 자, 그렇다면 4번 문제 먼저 풀어봅시다. 1번 A에서는 분배정책이야 정책 내용이 세부 단위로 쉽게 구분되고 각 단위는 다른 단위와 별개로 처리될 수 있다. 그래서 분배정책은 대표적인 것을 내가 예를 뭐로 들었어? 분배정책에 대한 예로서 SOC 주로 얘기했지? SOC 건설 도로, 그 다음에 교량 건설, 그 다음에 또 철도 건설, 이런 개별 사업들을 중심으로 하는 것들입니다.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1번 A에서는 정책 내용이 세부 단위로 쉽게 구분되고 각 단위는 다른 단위와 별개로 처리된다. 오케이? 네. 2번 B에서는 선거구 조정이랄지 정부 조직이나 기구의 신설, 그 다음에 공짜 보수 등에 관한 정책이 포함되는 것이 바로 구성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공무원의 연금,
그 다음에 공무원의 보수 이런 것들도 여기에 들어가요. 각각. 네. 그 다음에 선거구 조정, 정부 조직의 개편 이런 것까지. 3번. C에서는 규제정책에서는 피해자와 수혜자가 명백히 구분되고 정책 결정자와 집행자가 서로 결탁해서 갈라먹기식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어렵다. 여러분들 규제정책에 있어서는 피해자와 수혜자가 명백하게 구분이 되죠? 그렇지만 규제에서는 결정자와 집행자가 서로 결탁해서 갈라먹기식으로 정책을 결정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포크배럴, 로고롤링 이거 나타나는 것은 어디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분배정책에서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포크배럴하고 로고롤링 이것은 이건 분배정책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입니다. 4번 뒤에서는 전배정책에서는 지방적 수준에서 분산적인 정책 결정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전배정책은 주로 사회보장정책에 관한 거지? 그럼 사회보장정책은 똑같이 적용돼서 시행돼야겠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별로 하게 되는 경우 지방적 수준에서 하게 된다면 재정 여건이 뛰어난 자치단체, 그렇지 못한 자치단체 간에 재정 격차가 있으니까 똑같이 이러한 복지정책을 시행하기가 어려워져요. 아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행되어야 하는 것이지. 사회보장정책 이런 것들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배정책과 같은 경우. 자, 이거 혼동하면 안 돼요. 이 전배정책과 같은 사회보장정책과 같은 경우는 지방적 수준, 지방자치단체별로 하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에 똑같이 적용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네. 지금 현재 여러분들 노인들의 기초연금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위 70%에 해당되는 사람까지는 매월 30만 원씩 지급을 한단 말이죠. 근데 재정 여건이 우수한 그런 자치단체는 충분히 지급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자치단체들은 재정 여건이 열악하니까 아니 지급을 못하거나 아니면 30만 원이 아니라 뭐 20만 원, 10만 원 이렇게 지급하게 된다면 불만이 커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그죠?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4번은 4번이 쓰였습니다. 오케이? 자, 3번을 또 보시면 노예 정책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서 분배정책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봐라. 분배정책에 해당되는 것은 나눠먹기예요. 나눠먹기. 로고롤링, 포크배럴 이런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자, 기억. 정책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들 간의 협상을 통해서 비교적 안정적인 연합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분배정책은 대립 갈등이 별로 없습니다. 아셨습니까? 대립 갈등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해 당사자들 간의 협상을 통해서 비교적 안정적인 연합을 형성하게 된다. 분배정책에서는. 두 번째, 노진 소득세와 같이 이데올기적인 기반에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것은 전배정책에 대하겠지. 그죠? 네, 전배정책에 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D가 로고롤링이나 포크배럴과 같은 정책 현상이 나타난다. 맞죠? 1. 집단 사이의 갈등 수준이 상당히 높은 편으로 개인이나 집단 행위를 통제하기 위해서 정부의 강제력이 직접적으로 동원되는 것이다. 이건 뭐야? 교제정책에 관한 것이겠죠. 집단 사이의 갈등 수준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 개인이나 집단 행위를 통제하기 위해서 정부의 강제력이 직접적으로 동원되는 것. 교제정책. 오케이? 자, 그래서 3번에서 분배정책에 해당되는 것들은 기억하고 디귿이 됩니다. 니은에 보면 이데올로기적인 기반에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진다. 전배정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 2번 문제에서 정책 수단에 대한 설명에서 옳지 않은 거 해가지고 2번 틀렸는데 4번에 보면 규제는 정책적 이데올로기 차원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건 그럼 맞는 표현이잖아요. 정책적 이데올로기 차원에서 논란이 대상이 된다. 그래서 규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보수주의하고 진보주의 한번 비교해 보세요. 보수주의 입장에서는 규제를 선호한다, 규제를 부정한다. 규제를 부정하죠. 보수주의인 자유주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규제 완화를 주장하잖아. 반면에 진보주의 시각에서는 시장에 문제가 발생하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규제를 하더라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진보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규제를 선호할 거 아니에요.
그런 입장에서 아셨어요? 보수주의에서는 이러한 규제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부정하고 배척하려고 하는 입장이고 작은 정보를 추구하니까 반면에 진보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회 문제 해결하고 빈부격차 해소하고 이런 입장에서 규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라는 얘기지. 그런 입장에서 정책적 이데올로기 차원에서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더라 그 말이야. 오케이? 규제에 대해서 오케이? 그런 표현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3번 문제에서 니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데올로기적 기반에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잼배 정책이죠. 그건 뭐냐면 진보주의 입장에서 보다 선호한다 그런 얘기예요. 진보주의 입장에서 잼배 정책에 대해서 선호하게 된다. 3번에서 분배 정책에 해당하는 것으로 연결될 수 있는 거 정답은 뭐야? 기억하고 이것 두 가지가 됩니다. 이 로이의 정책 유형에 대해서는요, 문제가 자주 나와요. 근데 3번 문제 패턴하고 4번 문제 패턴이 다 의미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7번에서 나왔던 것처럼 정책 유형에 따른 그 구체적인 사례들 있잖아. 그걸 연결하는 것이 시험에서는 많이 출제가 됩니다. 또, 자, 5번 볼까요? 다음, 정책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서 잘못된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책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서 잘못된 거. 1번. 배분 정책의 비용 부담자는 자신이 누구를 위해서 얼마나 비용 부담을 하고 있는지 인지하지 못한다. 배분 정책이란 분배 정책, 이런 SOC 건설 이런 거 하는 거잖아. 비용 부담은 누가 합니까? 국민이 하는 거예요. 국민이 세금 내가지고. 그렇게 되니까 비용 부담자인 국민들은 자신이 누구를 위해서 얼마나 비용 부담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인지하지 못할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 규정책은 정책 결정 시에 정책으로부터 혜택을 보는 자와 피해를 보는 자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맞죠? 3번. 보호적 규정책의 경우는 다수의 수혜 집단이 적극적인 지지 활동을 전개하는 경향이 있다. OX. 4번. 재무 정책은 재산권 행사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재산 자체를 문제로 삼는다. 여러분들 3번을 한번 볼까요? 보호적 규정책의 경우에 다수의 수혜 집단이 누굽니까? 국민들이죠. 보호적 규정책이란 일반 대중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식당에 가면 그 쌀, 뭐 김치, 뭐 원산지 표시 다 해놨잖아. 그런 것들이 여기서 말하는 일종의 보호적 규정책에 해당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수혜 집단에 돌아가는 이익은 커요, 작아요? 아주 작지. 그 얼마나 대단한 거야? 그럼 어떻든 그런 그 이익, 우리가 수혜를 보고는 있는 거지만 그 이익은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익을 보는 다수 국민들은 집단운동의 딜레마에 빠지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렇잖아. 적적인 지지활동을 전개하지 못한다는 얘기야. 왜? 집단운동의 딜레마에 빠지니까. 그리고 그 돌아가는 이익이 아주 작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래, 똘똘 뭉치지 못한다. 적적인 지지활동을 펼치지 못한다. 그 말이야. 근데 이런 경우 보세요. 피해를 받는 소수, 비용부담 집단은 똘똘 뭉쳐가지고 저항하겠지? 여러분들, 얼마 전에 그 의사회 활동 보세요. 똘똘 뭉쳐가지고 막 저항하고 그러잖아. 응? 그래서 이렇게 소수 비용을 부담하는 소수 이익 집단들 이런 경우는 똘똘 뭉쳐가지고 적극적인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익을 보는 다수 국민들, 대다수 국민들은 집단운동의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다. 그 이익이 적게 나타나니까. 4번, 재무정책은 재산권 행사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재산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규제정책은 이건 재산권 행사하고 연관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 규제정책에 관한 것은. 그리고 재무정책은 재산 자체하고 연관됩니다. 이것은 각각. 자, 그린벨트 안에 내가 땅을 갖고 있는데 내 땅이지만 거기다 집을 짓거나 뭐 건축물을 새로 뭐 건축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린벨트를 보존하기 위해서 개인의 사적 소유의 재산이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재산권 행사에 대해서 규제를 받게 됩니다. 오케이?
이건 뭐냐면 재무정책에 관한 것은 여러분들 종부세 부과하죠. 부동산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데 그 부동산 가액을 전부 합해서 6억 이상이다. 그러면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아셨어요? 한 채를 갖고 있는 사람은 9억 이상이면 종부세가 부과돼.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부동산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해서 세금을 더 걷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 종부세 걷어가지고 지방자치단체로 다 넘어가요. 지방자치단체로. 왜냐하면 수도권에 비해서 지방은 더 낙후돼 있으니까 이쪽으로 돈을 다 보내는 거야. 응? 종부세를. 그래서 이렇게 소득 전배를 기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니까 이건 재산이 많기 때문에 뭐 종부세를 부과하거나 아니면 소득이 많기 때문에 소득세를 뭐 예를 들어서 30%, 35% 이렇게 누진적으로 부과하거나 이렇게. 응? 자, 4번 질문은 맞는 겁니다. 재무정책은 재산 자체를 문제 삼는 거야. 오케이? 규제정책은 뭐라고? 재산권 행사와 관련되는 것이고. 아셨어요? 여기에서. 자, 5번은 그러면 잘못한 게 몇 번입니까? 3번이 틀린 거죠. 3번이 틀렸습니다. 6번.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를 옳게 짝지은 것입니다. 자, 박스에서 기억은 의회에서 이권과 관련된 법안을 해당 의원들이 서로에게 이익이 되도록 협력해서 통과시키거나 특정 이익에 대한 수혜의 대가로 상대방이 원하는 정책에 동의해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 이거 뭐예요? 담합. 로그롤링이 하는 것입니다. 로그롤링이 하는 거. 담합. 반면 니은은 각종 개발 사업과 관련된 법안이나 정책 교부금을 둘러싸고 의원들이 그 혜택을 서로 나누어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 포크배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네? 포크배럴. 둘 다 어디에서 나타나는 거야? 분배정책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분배정책에서. 둘 다. 로그롤링은 담합에 관한 것이고 니은 포크배럴에 관한 거. 이것은 포크배럴은요. 국가 예산을 두고 경쟁을 하게 돼요. 아셨어요? 경쟁을 하는 겁니다. 서로 차지하려고. 근데 여러분들 그 과정에서요. 서로 대립 갈등을 하는 것은 잘 나타나죠. 대립 갈등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경쟁을 통해서 이제 예산을 차지하고 이랬지만 이번에 예산을 차지하지 못하면 다음에 돌아가면서 예산이 주어질 거 아닌가. 그러면 극단적인 대립 갈등이 나타나거나 이익 집단 간의 의사회하고 약사회 간의 대립 갈등이 나타나는 것. 이런 식의 어떤 갈등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응? 서로 경쟁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지. 포커배럴에 있어는. 오케이? 네. 자, 6번에서는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오케이? 1번이. 자, 7번. 정책 유형별 사례 연결이 옳지 않은 거. 1번. 고성정책은 국경일의 제정, 그 다음에 정부기관의 개편. 2번. 보호적규정책은 최저임금제, 장시간 근로의 제한. 3번. 추출정책은 조세, 병역. 4번. 분배정책은 보조금하고 사회간접자본, SOC. 그런데 국경일을 제정하는 것은 구성정책이 아니라 상징정책이죠. 국경일 제정은 상징정책에 관한 것입니다. 기념우표를 발행한다랄지 또는 뭐 올림픽을 개최한다랄지 상징정책에 해당되는 것들이 이런 것들. 정보기관을 개편한다? 구성정책이지? 선거구 조정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공무원 보수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고. 구성정책. 그 다음에 보호적규정책은 최저임금제, 그 다음에 장시간의 근로 제한, 보호적규제입니다. 일반 대중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 그다음에 추출정책은요, 조세, 병역. 추출정책이죠? 그 옆에 하나 더 써놓는다. 부담금 부과하는 것도 추출정책입니다. 아셨어요? 부담금 부과하는 것도 추출정책에 해당되는 거야. 기억해둬야 돼. 네. 그 다음 4번. 분배정책은 보조금하고 사회간접자본. 자, 1번이 틀렸네요. 네, 1번이 틀렸어요.
그럼 어떻든 이 정책 유형에 있어서는 로이의 정책 유형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8번 볼까요? 로즈 등을 중심으로 논의된 정책 네트워크 모형의 특징으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번 정책 공동체는 비교적 폐쇄적이고 안정적이면서 지속적인 네트워크이다. 지속적 네트워크. 2번 이슈 네트워크의 행위자는 매우 유동적이고 불안정하며 이슈 성격에 따라서 주요 행위자가 수시로 변할 수가 있다. 3번 정책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행위자들 간의 관계 형성 동기는 소유 자원의 상호의존성에 기인한다. 4번 정책 네트워크를 통한 정책의 산출은 처음 의도한 정책 내용과 유사하고 정책 산출에 대한 예측이 용이하다. 정책 네트워크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제시가 됐어요. 첫 번째 나왔던 것이 철회삼각. 하위 정보 모형 이렇게도 표현했습니다. 철회삼각을 하위 정보 모형 이렇게도 표현했어요. 두 번째는 정책 공동체. 세 번째는 이슈 네트워크 이렇게 각각 비교합니다. 정책 과정의 참여자를 보면 먼저 공식적인 참여자, 그 다음에 비공적 참여자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공적 참여자에 해당되는 경우는 관료하고 그 다음에 의회 의원들, 비공적 참여자는 이익집단. 정당은 어디에 들어가야 될까? 비공식. 정당은 비공적 참여자에 들어갑니다. 정당은. 그 다음에 전문가 그룹. 정당. 시민단체. 언론. 이런 경우들은 전부 다 비공적 참여자. 헌법재판소는 어디에 들어가야겠어? 응? 국가기관은 다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셨어요? 국가기관들은. 자, 여기에서 먼저 관료와 의회 의원, 그 다음에 이익집단, 이 삼각구도의 틀에서 네트워크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게 철회삼각이에요. 완전 폐쇄적이죠? 철회삼각을 기억할 때는 이 상임위원회 위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철회삼각. 하위정보 모형이 들어갈 때는. 각 상임위원회가 있잖아, 국회에. 그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외국으로부터 무기를 구입한다 그러면 국방부에 속해 있는 국회의원이 관여되겠죠. 그런 경우는. 또 정부 체육과 예술에 관한 이런 부분에 정책이 결정된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참여합니다. 상임위원회 국회의원들이. 자, 이게 철회삼각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전문가가 이렇게 참여하죠? 전문가의 참여는 정책 공동체. 이 경우는 정책 공동체는 가장 중요한 게 이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한 이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죠. 응?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그래서 국책연구소의 연구원, 그다음에 정책과 관련된 전문가 이들이 이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특정의 정책 관련되는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하게 된다면 이슈 네트워크가 돼야겠죠. 그 경우에서는.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이것은 철회삼각에 해당되는 거. 자, 이거 굉장히 폐쇄적이죠? 이 철회삼각의 반발로 등장하는 게 뭔가? 요거에 대한 반발로 등장하는 것은 이슈 네트워크예요. 아셨어요? 이슈 네트워크는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건 개방적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로 많이 비교되는 것은 정책 공동체하고 이슈 네트워크가 많이 비교됩니다. 이것은 폐쇄적이고 이것은 개방적입니다. 오케이? 네. 정책 공동체는요, 참여자들 사이의 상호 협력적 관계죠. 여기는 상호 대립 갈등이 나타납니다. 여기는. 그 다음에 여기는 정책에 대한, 정책 산출에 대한 예측이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 그렇지만 여기는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여기서는. 이 내용들이 여기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정책 네트워크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1번에서, 자, 8번 문제 1번에서 정책 공동체는 비교적 폐쇄적이고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네트워크이다. 맞는 표현이잖아요. 2번, 이슈 네트워크 행위자는 매우 유동적이고 불안정하며 이슈 성격에 따라서 주요 행위자가 수시로 변할 수 있다. 각각 이슈 네트워크. 3번, 정책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행위자들 간의 관계 형성 동기는 소유 자원의 상호 의존성이 기인한다. 이 소유 자원의 상호 의존성에 바탕을 두고 네트워크가 많이 형성되지 않겠습니까? 4번, 정책 네트워크를 통한 정책의 산출은 처음 의도한 정책 내용과 유사하고 정책 산출에 대한 예측이 용이하다 그랬는데 좀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이런 경우는 정책 산출에 대한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한데 이런 경우는 어때요? 힘들어요. 이슈 네트워크에서는. 그죠? 네.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아까. 네. 그래서 8번은 4번이 거리가 있습니다. 자, 9번. 정책 네트워크의 유형별 특징에 대한 설명에서 옳지 않은 것. 정책 네트워크의 유형별 특징에 대한 것. 1번, 철의 상각 모형에서는 이익집단하고 관련 행정부처 그리고 의회위원회가 연합해서 실질적인 정책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두 번째, 하위정부 모형은 철의 상각 모형의 경험적 타당성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면서 참여자의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좀 전에 내가 얘기하기를 철의 상각에 반발하면서 등장한 네트워크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슈 네트워크라고 그랬어요. 그죠? 왜 너희들만 참여해서 결정하고 이렇게 은밀하게 폐쇄적이냐? 우리에게도 참여 기회를 달라. 다양한 이해관계 집단들이 이런 요구들을 할 거 아니겠어요? 저 철의 상각과 같은 은밀한 결정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래서 철의 상각 모형의 경험적 타당성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면서 참여자 범위를 확대시켰던 것은 이슈 네트워크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3번, 정책 공동체의 주요 구성원에는 하위정부 모형의 참여자 외에 전문가 집단이 포함이 된다. 그리고 이 전문가 집단은 일종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4번, 이슈 네트워크는 정책 공동체하고 비교할 때 네트워크의 경계가 불분명해서 참여자들의 진입, 퇴장이 쉬운 편이다. 이거 개방적이잖아요. 자, 내가 그런 얘기 했어요. 공청회가 열린단 말이야. 그러면 이 공청회가 열릴 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음에 또 공청회가 열리면 참여자들이 바뀔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서는 참여자들의 진입, 퇴장이 비교적 쉬운 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9번에서는 2번이 틀렸죠? 자, 10번 볼까요? 자, 정책 커뮤니티하고 이슈 네트워크를 비교한 것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네트워크 내 자원 배분과 관련해서 정책 커뮤니티는 정책 공동체입니다. 근본적인 관계가 교환 관계고 모든 참여자가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슈 네트워크는 근본적인 관계가 제한적 합의이고 어떤 참여자는 자원 보유가 한정적이고 또 자원을 많이 보유한 또는 영향력이 큰 그런 집단이 있고 그러지 못한 집단이 있고 그렇다는 얘기야. 두 번째, 참여자 수와 관련해서 정책 커뮤니티는 극히 제한적이면서 의식적으로 일부 집단의 참여를 배제하기도 하지만 이슈 네트워크는 개방적이면서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한다. 한번 이익의 종류와 관련해서 정책 커뮤니티는 경제적 또는 전문 직업적 이익이 지배적이지만 이슈 네트워크는 관련된 모든 이익이 망라된다. 왜냐하면 그 이슈와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다 참여하게 되니까. 4번, 합의와 관련해서 정책 커뮤니티는 어느 정도의 합의는 있지만 항상 갈등이 있고 이슈 네트워크는 모든 참여자가 기본적 가치관을 공유하면서 성과의 정통성을 수용한다. 반대입니다. 반대예요. 정책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모든 참여자가 기본적 가치관을 서로 공유하면서 성과의 정통성을 수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전문가들이니까. 아셨어요? 반면에 이슈 네트워크는 어느 정도 합의는 있지만 항상 갈등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이해관계가 서로 대립되니까. 여기는 참여자들 사이에.
10번은 그래서 반대로 편는 것이다. 오케이? 네. 내가 수업 시간에 그 정책 커뮤니티의 대표적인 예로서 뭘 들었냐면, 작년에 청주에서 이거 결정됐지? 방사선 가속기 이거 설치한다고. 자, 이 사업 결정을 하는 주무부처가 어딜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되겠지. 과기부가. 근데 이제 조건이 있어요. 여기 이제 대전에 대덕 연구단지 있잖아. 그쪽에 연구원들이 여기 많이 왔다 갔다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쪽하고 가까워야 돼. 거기 사람들이 많이 왕래해야 되니까. 두 번째는, 이걸 설치하는 그 집안이 굉장히 튼튼해야 돼요. 그냥 일반 땅에다는 이걸 지을 수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이 시설이 만약에 지진에 의해서 허물어졌다 그러면 피해가 어마어마하니까. 세 번째는 전국에 있는 모든 기업이랄지 또는 뭐 제약회사들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IT 기업들도 그렇고 다 이거 적절하게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겠죠. 그러면 전국에서 한 중간 정도 위치라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접근성이 비슷하니까. 이런 조건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거 한다고 청주, 춘천, 나주, 그다음에 또 한 군데 있었는데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방사선 가속기 설치하겠다고 전부 다 유치 신청을 했는데 방금 얘기했던 이런 조건들 있잖아. 이걸 점수화했어요. 점수화했는데 청주시가 90 몇 점으로 해서 제일 점수가 많이 나왔어요. 다른 지역하고 이렇게 비교해보니까. 근데 이런 걸 결정하는 것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담당 관료, 그 다음에 국책연구소의 연구원, 이것과 연관되는 또 전문가, 대학 교수, 관련되는 부분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참여해가지고 여기서 제출한 서류들을 전부 다 평가해서 결정을 할 거 아닌가, 여기서. 이게 전문가 그룹이에요. 아셨어요? 여기가. 바로 정책 커뮤니티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참여한 구성원들은 서로 이해관계가 대립되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걸 결정하는 데서 서로 각기 다른 전문가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 전문성을 서로 보완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이런 형태로 정책 커뮤니티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10번은 정답이 4번이다. 자, 11번 볼까요? 정책의제 설정 모형의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내부 접근형에서는 정부기관 내부의 집단 혹은 정책 결정자가 빈번히 접촉하는 집단은 공중의제화하는 것을 꺼린다. 왜냐하면 내부 접근형에서는 굉장히 은밀하게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공중의제화되는 것을 꺼립니다. 두 번째, 동원형에서는 주로 정부 내 최고 통치자나 고위 정책 결정자가 주도적으로 정부 의제를 만들게 된다. 동원형에서는. 이건 정부가 주도하는 거죠. 여기서는 공중의제화가 중요합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공중의제화를 통해서 PR이 막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국민들의 지지를 획득할 수 있지. 그 정책이. 그래서 공중의제화가 필요한 거죠. 3번 외부 주도형의 정책의제 설정은 다원화된 정체제에서 많이 나타나게 된다. 여러분들 외부 주도형은 행정체제 밖에 주도하는 거죠. 그 주도 주체가 뭘까요? 시민사회단체도 그렇고 이익집단도 그렇고. 그러니까 다원화된 서구 선진국에서 많이 나타나는 유형이 바로 외부 주도형이에요. 다원화된 정체제에서 많이 나타난다. 4번 공고화형이라고 표현하는데 공고화형은요 구치기형이에요. 구치기형. 12번 문제에서 볼 때 A, B, C, D 어디에 해당될까? A는 민간이 주도하면서 대중의 관여 정도가 높다. 이게 외부 주도형이에요. 그죠? B는 대중의 관여 정도가 낮죠? 민간이 주도하지만 민간이 주도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정부가 주도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 민간이 주도하는 걸로 보고
대중의 관여 정도가 낮다. 이게 내부 주도형입니다. 그 다음에 C는 정부가 주도하면서 대중의 관여, 대중의 지지가 매우 높다는 거죠. 이게 구치기형이에요. 공고화형. D는 정부가 주도하지만 대중의 관여 정도가 낮은 것은 동원형이라고 봐야죠. 정부가 주도하는 건. 세 번째가 구치기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11번 문제 4번에 보면 이 공고화형인 구치기형, 그런다면 대중의 지지가 낮은 이런 상황에서는 이걸 추진하기가 어려워요. 그죠? 대중의 높은 지지가 있어야 됩니다. 대중 지지가 낮은 정책 문제에 대한 정부의 주도적인 해결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러분들 이런 경우는 4번에 해당되는 것은 어떤 걸까? 대중의 지지가 낮은 정부 정책 문제에 대한 정부의 주도적 해결을 설명하는 것이다. 동원형과 같은 그런 특성으로 볼 수 있어요. 그죠? 네. 자, 11번에서는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12번 또 볼까요? 방금 언급했던 것처럼 A, B, C, D는 A가 외부 주도형이고 B가 내부 주도형입니다. 그 다음에 C는 구치기형, 그 다음에 D는 동원형 이렇게 각각 표현하는데 1번 A는 외부 집단이 주도해서 정책 의제 채택을 정부에게 강요하는 경우로서 훨씬 많은 강요된 정책 문제에 해당한다라고 표현했다. 그렇잖아요. 외부 주도형은 이렇게 나타나는 거잖아. 자, 여기 문제가 이슈화 됐습니다. 자, 이게 사회로 이렇게 확산되죠? 그래서 정보를 이렇게 정부에서 수용하라고 이렇게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정부가 그걸 채택해서 해결책을 찾는 거죠. 이게 외부 주도형이잖아. 이런 형태가. 그러니까 환경으로부터 강요된 정책 의제. 아셨어요? 환경으로부터 강요된 정책 의제. 2번. B의 경우, 내부 주도형의 경우는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가진 집단은 대중들에게 정책을 공개해서 지지를 획득하고자 한다. 내부 주도형은 얘기했던 것처럼 11번에서도 설명했죠? 공중의제화하지 않습니다. 은밀하게 진행이 되는 거잖아. 이런 경우에서는 공중의제화하지 않는다. 3번 C. 구치기형에서는 이미 민간 집단의 광범위한 지지가 형성된 이슈에 대해서 정책 결정자가 지지의 공고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민간 집단의 광범위한 지지가 형성된 이슈에 대해서 그 촛불 집회 이후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장악했는데 그때 초창기에 여러분들 문재인 정부의 국민 지지율이 70%가 뭐예요? 80%도 넘고 막 그랬었잖아. 그때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였냐면 적폐청산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지지를 받았죠. 그때 당시에. 초창기에 그러니까 확실하게 막 밀어붙였어야 돼요. 그 당시에. 근데 개혁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 많잖아. 개혁해야 될 부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검찰 개혁은 제일 뒤에 지금 진행됐던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 올해가 횟수로 보면 5년 차예요. 문재인 정부. 그리고 권력 말기잖아. 네임덕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 상황인데 만약에 이게 정권 초기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면 검찰총장 물러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임명을 했는데 대통령이 그 징계 의결에 대해서 재가를 했는데 그렇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임명한 총장이 물러나야 될 거 아니겠어요? 대통령이 그런 결정을 내렸으면. 근데 뻗치잖아요. 정권 말기가 되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정권 말기가 되니까. 별로 그렇게 크게 생각을 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지만 이건요, 대통령에 대한 권력의 저항이거든요.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 누가 뽑았어요? 국민이 뽑은 거예요. 물론 대통령이라고 해서 모두 다 국민의
의도대로 또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참 촬영 중이라 내가 뭐라고 막 얘기하기가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그거 아니겠어요? 국민에게 선출된 대통령이고 그 대통령이 임명을 했고 또 징계 결정이 내렸는데 대통령이 그걸 제거했고 그러면 그 명령에 따라야 되지. 그렇잖아요. 국민의 검찰 그러면 검찰총장을 국민이 뽑았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렇잖아요. 검찰총장을 국민이 뽑았어? 검찰총장은 대통령에 충성해야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건 권력에 대한 충성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을 국민이 뽑은 거니까. 엄청난 착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정권 말기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렇게 저항을 하게 되고 이런 갈등이 나타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들은 똘똘 뭉쳐가지고 저항을 하는 거죠. 똘똘 뭉쳐가지고. 그 정점에 총장이 있는 것이고. 또 총장이 순순히 권력의 의도대로 이렇게 결정을 해버리면 검사들이 자기를 뭘로 보겠어요? 그러니까 버티는 거죠. 네?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못하니까 열받아가지고. 자, 12번에서 1번 호시만이 주장하고 있는 강요된 정책 문제. 그 다음에 2번 B의 경우는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가진 집단은 대중들에게 정책을 공개해서 지지를 획득하려고 한다. 틀렸죠? 내부 주도형이니까. 그 다음에 3번 C에서는 구치기형에서는 이미 민간 집단의 광범위한 지지가 형성된 이슈에 대해서 정책 결정자가 지지의 공고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맞죠? 네. 4번 D는 정부의 힘이 강하고 이익 집단의 역할에 취약한 후진국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것이다. 맞죠? 네. 정부가 주도하는 겁니다. 동원형이니까. 이건 뭐라고 표현하면 정부에서 채택된 정책 문제 이렇게 표현해요. 정부에 의해서 채택된 정책 문제. 오케이? 아까 외부 주도형은 뭐라고 그랬어? 환경으로부터 강요된 정책 문제 이렇게 표현했잖아. 근데 동원형과 같은 경우는 정부에 의해서 채택된 정책 문제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지. 각각. 그래서 12번에서는 옳지 않은 것 이렇게 표현한다면 정답은 2번 내용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잠깐 쉬었다가 13번부터 문제 풀겠습니다.